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기자가 우연히 이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국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위험한 진실을 숨깁니다. 국제안보분석가의 이 한마디에 캐나다 국제보도국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해상 물류망.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 그런데 한 일본 연구자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를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브룩스입니다. 저는 캐나다 공영방송에서 국제탐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54살 기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 지역을 다녔고 이후에는 각국의 외교 갈등과 안보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꽤 냉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료와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봄, 토론토 국제보도국 회의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창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앞 대형 화면에는 동북아 안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잇는 선은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 옆에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보도해왔으니까요. 그날 회의 주제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국제보도국장 리처드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단, 이번 특집은 자네가 맡아줘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안보 역할이 커지고 한국과 중국이 반응하는 구조.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익숙한 다큐의 틀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을 중심에 두고 주변국 반응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최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해양안보 자문위원인 그는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그날의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화면 속 일본이 아니라 지도 아래쪽의 좁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도윤,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최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얇은 자료철 끝을 천천히 문지르더니 마침내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에단, 일본이 크게 말하는 문제보다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 크게 말하지 않는 문제 말입니다. 저는 자료철을 바라봤습니다. 표지에는 일본 정치권의 발언 공백 분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은 원래 유리한 말만 하고 불리한 말은 피하니까요.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문제에는 수십 년간 발언이 쌓여 있었고 어떤 문제에는 이상할 만큼 빈칸이 많았습니다. 말해야 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자리, 기록되어야 할 말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최도윤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서울에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갑자기 또렷하게 들렸고 제 앞에 놓인 지도가 조금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2장 테마 스테이티드. 저는 제 앞에 놓인 지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료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발언 기록이 정리된 표였습니다. 어떤 주제에는 수십 년 동안 수백 건의 발언이 쌓여 있었고 어떤 주제에는 이상할 만큼 빈칸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에단,
국가는 싫어하는 문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문제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국제 정치를 취재했습니다. 전쟁도 받고 외교 협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쉽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로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많은 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최도윤은 자료처를 제 쪽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보라는 말입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야 합니다. 지금 애단이 보고 있는 건 결과일 뿐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늘 일본을 동북아 질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그랬고 언론 보도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 만약 수십 년 동안 모두가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떨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외교부였습니다. 방문 일정 협의 요청. 짧은 제목이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일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동북아 정책국에서 보낸 공식 일정표였습니다. 서울 도착 시간부터 면담 장소, 취재 협조 담당자 연락처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빠른데. 보통 이런 민감한 취재는 몇 주씩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토론토 공항에 있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공항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수화물을 찾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에단 브룩스 기자님이시죠? 저는 한지우 과장입니다.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지우는 악수를 건네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된 친절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뒤 우리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역사 문제나 외교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애당 기자님은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바다 말입니까? 한지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바다부터 보셔야 해서요.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해상교통로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주변 바다를 지나는 수많은 선이 얽혀 있었습니다. 유조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각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물동량 통계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안 하시는군요. 제가 묻자 한지우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려면 현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는 붐볐고 건물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태블릿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바닷길, 수많은 화살표,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대한 흐름. 그동안 저는 일본의 정치인들을 봤고 외교 발언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지우는 태블릿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실 겁니다. 부산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저는 이유를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한지우의 표정을 보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서울 시내를 지나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한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차량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부산행 열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은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한지우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보통 취재 협조를 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계속해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고 멀리 항만 시설의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군작전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출입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고 여러 차례 신원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강태훈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짙게 그을린 얼굴에 짧은 인사를 건넨 그는 군인 특유의 절제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짧은 악수를 나눈 뒤 그는 곧장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몇 개의 보안구역을 지나자 커다란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면 벽 전체를 덮은 대형 화면. 수백 개의 점이 바다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선, 유조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군함. 각각의 위치와 이동 방향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안보 취재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통합감시 체계를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동북아 안보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화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바다였습니다. 강태우는 제 표정을 본 듯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다르십니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훈이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기자님께서 진짜 놀라실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의 일부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커다란 화면에는 바다를 따라 움직이는 선박들의 경로가 촘촘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종류의 화물을 싣고 있는지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토 문제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류와 에너지, 해상교통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취재했던 수많은 국제 분쟁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역사와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훨씬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매일 움직이는 선박, 매일 소비되는 에너지, 그리고 멈추면 안 되는 바닷길. 강태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스스로 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최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가는 정말 두려운 문제를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만약 어떤 해상교통로가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면 어떨까? 만약 그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너무 큰 파장이 생긴다면 어떨까?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강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강태훈은 잠시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판단은 기자님이 하셔야 하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경험과 눈앞의 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이해해왔던 동북아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새로운 그림.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상황실을 나온 뒤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지우는 말없이 저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건 기자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믿어온 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지우가 조용히 서류 한 권을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현대 해양사 연구자. 한지우는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실 차례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려는 순간 오래된 지도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바다와 섬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역사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했고 누군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박준혁은 대학 연구실 한쪽 창가에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학자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두꺼운 자료처를 정리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지도와 문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전부 검토하신 겁니까? 박준혁은 옅게 웃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도 보고 있는 중이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조차 아직 다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준혁은 제 앞에 자료 몇 권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지도, 외교 기록, 국제회의 자료, 서로 다른 시대의 문서들이 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당 기자님은 무엇이 사실인지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옳은지 찾으러 오셨습니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늘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를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기록보다 해석으로 싸우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몇 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외교, 해양, 경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마지막 자료를 덮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님이 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토 켄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연구실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기자님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답을 해줄 겁니다. 박준혁의 마지막 말은 연구실을 나선 뒤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토 켄지. 명함에 적힌 이름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우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와 기록 속에 파묻혀 있었던 탓인지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시 취재 이야기를 잊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평범했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은 저녁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지우 씨는 왜 외교관이 된 겁니까? 한지우는 잠시 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항에서 항만관제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없었죠. 한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자동차 불빛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싣고 가는지 매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교관의 눈빛이 아니라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취재했습니다. 총리, 장관, 군장성, 전문가. 늘 그런 사람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지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국가라는 것도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 배를 정비하는 사람, 화물을 싣고 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보았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척의 선박, 끊임없이 움직이던 항로, 그리고 바다 위에 보이지 않게 연결된 경제와 안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취재를 단순한 외교 갈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국가번호는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역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에단 브룩스 기자입니까? 저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토 켄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며 통화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애단 기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교수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개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쉽게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토는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단 기자는 일본이 왜 특정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고 생각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즐거워서가 아니라 씁쓸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통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문제는 반복해서 언급될까? 왜 어떤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 왜 어떤 기록은 널리 알려지고 어떤 기록은 묻혀 있을까? 이상하게도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들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무렵 사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기록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전자우편을 확인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오래된 회의록, 해양 관련 보고서, 국제토론 기록.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을까? 왜 국제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을까? 왜 서구 연구기관 보고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을까? 그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마지막 문서를 읽던 순간이었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번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진짜 이유는 역사에 있지 않다. 경제를 보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보았던 수백 척의 선박, 복잡하게 얽혀있던 해상교통로, 그리고 부산항 이야기를 하던 한지우의 눈빛까지.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토에게 다시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우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경제안보 분석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정부 산하 분석센터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벽면에는 커다란 화면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여러 권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오세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토 교수가 경제를 보라고 했습니까?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오세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켰습니다. 첫 장에는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수송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본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과 물류 에너지 흐름이 하나로 묶인 분석 자료였습니다.
오세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바다가 멈추면 공장도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금융시장도 흔들리죠.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상교통 차질이 발생했을 때의 단계별 영향이 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재고 감소, 운송비 상승, 제조업 생산 차질, 보험료 급등. 하나의 선이 흔들리자 여러 숫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군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세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순간 약점도 함께 드러나니까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지나갔습니다. 최도윤의 말, 강태훈이 보여준 화면, 박준혁의 기록, 사토의 메모.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물류, 에너지와 외교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오세리는 마지막 자료집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 전 자료입니다. 표지에는 국제브리핑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역사 기록, 해양 데이터, 경제안보 분석, 국제법 검토. 모든 자료가 한 권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사회도 외면하기 어렵겠군요. 오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캐나다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일본 측 반론 보도 확산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관련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 역사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일부 해외 전문가들의 짧은 인터뷰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속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세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기사를 확인한 오세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언제나 자료보다 여론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보다 제목만 읽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캐나다 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화면 속 리처드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에단,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무팀에서도 걱정하고 있어. 공개 시점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본사는 이 취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리처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게 아니야. 부담이 커진 거지. 회의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한동안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취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방향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사토 켄지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처음 통화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에단 기자, 무슨 일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분간 연락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통화 실패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한지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지우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침착하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토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지우는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당황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한지우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취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취재 대상이 아니라 취재 과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만 쉽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다는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틀릴까봐 두렵습니다. 한지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틀렸는지 한국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너무 좁게 세상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답을 정해놓고 자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에다는 이제 자료를 보고 답을 바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토가 사라졌습니다. 본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취재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사토 켄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연구실로 오십시오. 사토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지우 역시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가던 취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울의 도로는 아직 밝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대감도 있었고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것은 피로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은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박준혁은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얼굴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제가 묻자 박준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그 짧은 말에 저는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자료보다 박준혁의 표정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단 기자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찾고 계셨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대답은 생각보다 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고 있다는 겁니까? 박준혁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자님은 지금까지 누가 옳은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캐나다를 떠날 때 저는 이미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갈등, 외교,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사토를 만나고, 한지우를 만나고, 강태훈과 오세린, 박준혁을 만나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이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늘 객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저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본 순간들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제 앞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사토가 남긴 겁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사토가 남겼다고요? 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는 순간 박준혁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애단 기자님, 이걸 본 뒤에는 아마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13장 브레이크 인투 3.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문서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토의 글씨였습니다. 정갈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적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애단 기자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당분간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짧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연구실 안이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국제회의 기록, 정부 공개 문서, 해양 물류 분석 자료, 언론 보도 비교 자료, 그리고 일본 내부 학술 보고서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따로 보였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한쪽에 정리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종종 가장 큰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흐름에 의해 움직인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했던 이유, 오랫동안 기록을 축적해온 이유, 감정적인 주장보다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해온 이유,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제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박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군요. 시작이라니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제게 건넸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국제브리핑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연구기관, 국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료는 충분합니다. 남은 건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캐나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리처드의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에단, 경영진이 입장을 바꿨다. 브리핑 현장을 직접 취재해라.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흔들리던 본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브리핑이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비도 그쳤고 하늘은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저는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답을 찾으러 온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들, 국제 연구기관 관계자들, 외교 전문가들, 카메라와 노트북을 든 사람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명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첫 발표자는 오세린이었습니다. 오세린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그 대신 화면에는 수많은 자료와 수치, 해상 물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취재하면서 봐왔던 자료들이었습니다. 해상 교통망, 에너지 수송, 국제 물류 흐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분석 결과. 행사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어느새 자세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은 관심, 그리고 점점 이해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중반부가 되었을 때 한 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세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설득이 아니라 주장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계속 봐왔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감정보다 기록, 주장보다 자료, 확신보다 검증.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기자들의 질문 방향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맞느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 질문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취재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토 켄지였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박준혁도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취재 중단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토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 자리를 잡은 그는 조용히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왔다는 놀라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사토를 찾아갔습니다. 사토 역시 저를 발견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사토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에단 기자. 아니, 이제는 에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당신이 한국에 왔을 때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로 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실에서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들, 상황실에서 바다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있습니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며칠 뒤 저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한국으로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나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료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준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 한 장의 지도를 넣었습니다. 처음 토론토 회의실에서 보았던 지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일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지도에는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수많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한국도 보였습니다. 저는 편집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누가 옳은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큰 목소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준비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준비는 결국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